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배현직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동지분들과 같이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오늘은 일찍 출발한다고 운동을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켜지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100% 다 지켜지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사업주가 다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우린 또 노동조합이 워낙 강력하고 단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 산재보험법입니다. 왜? 우리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니까, 금전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치거나 아프고 나면 결국 우리 몸이 망가지고 노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높게 설정을 해놨고 사업주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만 대중재해처벌법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일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 입장에서 강의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 기쁘고요. 자, 우리가 제조연대, 우리 노동조합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조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인노무사 활동도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지도사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산업안전지도사 분야가 건설 분야가 있고 기계화공, 그다음 전기, 보건 쪽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기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오늘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성, 두 번째 복잡 다양성, 세 번째 강행성입니다.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다양한 기구, 설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방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다음 어떠한 안전장치를 취해야 되는지, 어떠한 작업 방법을 통해서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자,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코사 가이드라고 해서 각 기구별로 사용 설명과 해당 지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각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설도 있고, 제조도 있고, 화학공정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규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행성입니다.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게 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뭐죠?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상에 우리 노동자들이 안전한 권리,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권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통해서 법이 제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됐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그 다음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은 다들 아시죠? 어떤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근로기준법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과는 달리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여기 표를 보시면 시행규칙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있고,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법률을, 모든 시행규칙을 다 봐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동지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왜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약 79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규칙이. 이 규칙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우리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될 것들, 세세한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규정이 되어 있냐? 우리 사업장에 이 조도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무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산소 농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다리의 폭과 너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법과 시행령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규칙인데,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결국 상위 법률인 법과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어서 사업주가 강행성,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중 강행성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판서를 해서 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자,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충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걸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양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사업주는 우리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가입해놓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라는 것은 우리 평균임금의 70%가 요양기간 내에 지급이 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양급여입니다. 당연히 다쳤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진찰도 받아야 되고, 약도 타먹어야 되고. 이것도 산재보험료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병원비 100%를 다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경우에도 실제 1,500원, 3,000원씩 우리 병원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급여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법의 보험수가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수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산재보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부분만 지급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보다는 보장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자, 비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치거나 병들거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기존에 내가 건강했던 상태보다 몸이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동력 상실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7급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7급 이상이면 노동력 상실률이 국가배상법을 유추했을 때 50% 이상이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반신불수가 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족급여가 지급이 되고 장의비가 지급이 됩니다. 유족급여는 고인이 된 사람의 평균 임금의 52%에서 67%까지 지급이 되는 급여를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되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다고 하면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이 보험급여만 받고 말 것인가? 그런데 평균임금의 30%는 그냥 공중 분해돼 버리는 건가?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이거는 실비 차원입니다. 실비 차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근로자가 몇 살까지 근무를 할 수 있냐? 다들 뉴스 보셨죠? 매일 노동 뉴스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다들 안 읽으시구나. 자, 65세까지입니다. 기존에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한 판결을 뒤집고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왜? 자꾸 이제 연령이 늘어나니까. 자, 65세까지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부분, 받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사항은 사업주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법 안에는 신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신의칙?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 그러면 우리가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사업주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간이 되는 법이 뭐냐?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왜? 강행성이 있으니까요. 사업주가 잘못을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분들이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쳤고 병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코치를 해주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합원분들,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790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도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기계 기구들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되고 또 이게 개조되고 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밑에 고시나 예규 훈련이 있는데 이건 코사 가이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 이름만 딱 치시면 거기에 관련된 지침이 나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한번 이제 조합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백데이터를 다 모아 놓으시고 한번 점검을 나가실 때나 아니면 우리 조합원분들한테 인사를 갈 때
우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관리감독자라든지 안전관리자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 자,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 관련 주요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통계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다치고 병들었는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만 8천 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중에서 사망한 우리 동지들은 1180명입니다. 365로 나눠봤거든요. 매일 300명 정도가 다치고 매일 3.2명이 죽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동지들은 하나 둘씩 돌아가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아직까지 우리 현장에서 산재 은폐가 만연하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참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 제가 비속어로 못 쓰겠네요. 그냥 골 때리는 통계 지표입니다. 사실은 보십시오. 우리나라 재해율이 일단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망 만인율이 0.51, 독일의 3.5배 수준입니다. 근데 이 재해율이라는 게 허수입니다. 왜? 산재 은폐 문제 때문에요. 우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망사고가 나면 중대재해 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라는 걸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제출을 안 하고 공상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시시한다든지 해서 통계율, 재해율 자체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OECD 1위예요. 재해율은. 근데 사망 만인율은 독일의 1.5배나 된다는 겁니다. 3.5배나 된다는 겁니다. 산재 은폐가 아직까지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계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당장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는 3년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법 적용을.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아예 적용을 안 시켜놨어요.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거 법률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자, 다음 금속 제조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 실제로 우리 동지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본 사고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끼임이 가장 많을 겁니다. 아마 기계 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그리고 낙하물에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기계 기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게차. 지게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 부주의. 그리고 무자격자가 운전을 해서 발생하는 사고.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지게차 사고로 사망한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뭐 깔림도 있고요. 넘어짐도 있고, 화상, 부딪힘. 이러한 유형들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방어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조합, 우리 노조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는 하셔야겠죠. 우리 다 뭐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교육 받으시죠. 그런데 상황별로 조금 다르게 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자, 일단 무조건 119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현장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노조의 역할입니다. 현장 보존이요. 왜요? 제가 설명드렸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차후에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 근거입니다, 이게. 절대 훼손하면 안 됩니다, 현장. 그 꼭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재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보고를 해야 되고, 중대재해라는 것은 사망자 1명, 그 다음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그 다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때, 이때는 전화, 팩스, 우편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노동청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해야 됩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중대재해 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개입니다. 두 개 따로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노조의 역할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재해조사표는 여기 그 교환을 보시면 재해 발생 경위를 기재하게 돼 있고 가장 중요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 안전관리잖아, 보건관리잖아, 우리 사업주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유형, 그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우리 조합,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실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웃긴 게 사업주들이 사고 발생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적는지 아십니까? 안전교육, 끝. 여기서 우리 노조가 이 확인 절차, 우리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발 방지 대책은 차후에 노동청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사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목격자 진술입니다. 사고인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을 꼭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동지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 핸드폰에 녹음 기능 다 되잖아요.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다 녹음을 떠놓으셔야 됩니다. 동의를 구하고. 그래야 차후에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시정을 요청을 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증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요. 특히 사고 발생했을 때는 CCTV 기록은 노조에서 우리 노동자의 위임을 받아서 회사에 요청을 해 놓으십시오.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CCTV는. 그리고 뭐 차후에 이제 산재 신청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합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우리 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안법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산안법 내용을 보시면 38조와 39조의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사업주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은 사업주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 협력업체 현장 소장과 법인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 산업안전보건법 이 적용 자체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말고 다른 걸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법률이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어떤 법? 형법입니다. 형법.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 다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우리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될 경우에 형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허수였습니다. 사실은. 직접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거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시행이 되고 형법상 사업주의 처벌도 수위가 너무 낮고 실제로 처벌도 되지 않고 있다 라는 취지에서 양형위원회가 열렸어요. 검찰에서. 이건 이제 크게 봐야겠다. 그래서 형량을 앞으로 구형을 때릴 때 좀 세게 때리겠다 라고 해서 실제 지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많이 잡혀 들어갑니다.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또 시행되면 또 내용이 달라지겠죠.